상실의 아픔을 딛고 만난 두 번째 사랑,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당신도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제 가슴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고, 저는 그 아픔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 나르시시스트와 재혼했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남편과의 사별의 고통은 그 후에 겪게 될 배신과 착취의 아픔에 비하면 차라리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마음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영혼은 작은 온기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상태가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제 슬픔과 취약함을 먹잇감으로 삼아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제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깊은 슬픔과 배신에 대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모든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아 일어섰는지에 대한 회복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같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덫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용하려는 그림자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9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저는 어린 새 아이와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남편 없이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 후 저는 재혼을 했고 그 상대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겪은 파괴적인 경험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제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고, 남편이 떠난 후 거의 2년 동안은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오직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했고 대화를 나눌 동반자를 갈망했습니다. 제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딸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저는 거대한 세상에 홀로 맞서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나이 39. 제 주변 자매들이나 친구들 중 누구도 저와 같은 사별의 아픔을 겪어본 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경험도 없었기에 제 슬픔은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낯선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가족들과 14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최대한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사무치는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동반자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데이팅 앱 같은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창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큰 믿음과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미 그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의 경계를 쉽게 허물었습니다. 이미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페이스북에서 다시 만난 그는 세월이 흘러도 아주 멋지게 나이든 모습이었습니다. 깊고 아름다운 갈색 눈을 가진 무척이나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문득 학창시절 제가 그를 짝사랑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곧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매일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삶, 우리의 사업, 집,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산과 재정 상황까지도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제 곁에 다른 대화 상대가 아무도 없었기에 그는 빠른 속도로 제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고 그가 저를 보러 오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얼굴을 마주한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갔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지난 3년간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강하게 그에게로 끌렸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해 9월에 그를 만났고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즉시 제 곁으로 와주었고 아버지의 장례식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가 제 손을 잡거나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고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다른 누구도 없었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제게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 역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그의 모습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그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에게는 과거에 트럭 운송 사업체를 매각했고 그 돈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석유와 여러 주식에 투자하여 지금은 그 투자 수익으로 조기 은퇴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투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업을 가질 능력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으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효도의 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바로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픈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저를 속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짜놓은 기만의 거미줄에 단단히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반지를 들고 제가 사는 플로리다로 날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게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며 둘 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언젠가 농장을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도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와 깊고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험 신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이성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위험 신호는 40살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점을 간과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완벽한 변명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진짜 위험을 감지했어야 할 순간은 플로리다의 집을 떠나 인디애나로 이사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던 딸과 함께 무려 14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도우러 왔을까요? 이사 비용을 보태주었을까요?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로 저를 위로하고 다정한 말을 속삭여 주었을 뿐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시간의 노동도 돕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가지고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새 가구들, 제가 아끼던 캠핑카와 오토바이까지 가장 큰 이삿짐 트럭을 빌려 직접 운전해서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는데 그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마음과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다면 당신은 외로워질 것이고 어느 순간 다시 사랑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단지 과거에 알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참했습니다. 제 집을 떠나왔고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보내던 딸마저 플로리다의 빈집에 홀로 남겨두고 왔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머릿속이 온통 안개로 가득 찬 것처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잃었고 그는 저를 제 딸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했냐고요?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것은 제가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를 기도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깨어났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다고 생각했지만 나르시시스트인 남편에게서 겪은 버려짐, 배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떻게 교묘하게 제 돈을 훔치고 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에 올라올 두 번째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상실의 아픔을 딛고 만난 두 번째 사랑,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당신도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제 가슴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고, 저는 그 아픔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 나르시시스트와 재혼했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남편과의 사별의 고통은 그 후에 겪게 될 배신과 착취의 아픔에 비하면 차라리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마음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영혼은 작은 온기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상태가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제 슬픔과 취약함을 먹잇감으로 삼아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제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깊은 슬픔과 배신에 대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모든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아 일어섰는지에 대한 회복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같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덫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용하려는 그림자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9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저는 어린 새 아이와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남편 없이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 후 저는 재혼을 했고 그 상대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겪은 파괴적인 경험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제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고, 남편이 떠난 후 거의 2년 동안은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오직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했고 대화를 나눌 동반자를 갈망했습니다. 제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딸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저는 거대한 세상에 홀로 맞서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나이 39. 제 주변 자매들이나 친구들 중 누구도 저와 같은 사별의 아픔을 겪어본 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경험도 없었기에 제 슬픔은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낯선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가족들과 14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최대한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사무치는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동반자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데이팅 앱 같은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창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큰 믿음과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미 그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의 경계를 쉽게 허물었습니다. 이미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페이스북에서 다시 만난 그는 세월이 흘러도 아주 멋지게 나이든 모습이었습니다. 깊고 아름다운 갈색 눈을 가진 무척이나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문득 학창시절 제가 그를 짝사랑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곧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매일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삶, 우리의 사업, 집,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산과 재정 상황까지도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제 곁에 다른 대화 상대가 아무도 없었기에 그는 빠른 속도로 제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고 그가 저를 보러 오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얼굴을 마주한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갔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지난 3년간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강하게 그에게로 끌렸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해 9월에 그를 만났고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즉시 제 곁으로 와주었고 아버지의 장례식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가 제 손을 잡거나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고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다른 누구도 없었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제게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 역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그의 모습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그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에게는 과거에 트럭 운송 사업체를 매각했고 그 돈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석유와 여러 주식에 투자하여 지금은 그 투자 수익으로 조기 은퇴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투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업을 가질 능력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으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효도의 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바로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픈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저를 속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짜놓은 기만의 거미줄에 단단히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반지를 들고 제가 사는 플로리다로 날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게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며 둘 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언젠가 농장을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도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와 깊고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험 신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이성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위험 신호는 40살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점을 간과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완벽한 변명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진짜 위험을 감지했어야 할 순간은 플로리다의 집을 떠나 인디애나로 이사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던 딸과 함께 무려 14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도우러 왔을까요? 이사 비용을 보태주었을까요?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로 저를 위로하고 다정한 말을 속삭여 주었을 뿐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시간의 노동도 돕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가지고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새 가구들, 제가 아끼던 캠핑카와 오토바이까지 가장 큰 이삿짐 트럭을 빌려 직접 운전해서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는데 그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마음과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다면 당신은 외로워질 것이고 어느 순간 다시 사랑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단지 과거에 알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참했습니다. 제 집을 떠나왔고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보내던 딸마저 플로리다의 빈집에 홀로 남겨두고 왔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머릿속이 온통 안개로 가득 찬 것처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잃었고 그는 저를 제 딸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했냐고요?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것은 제가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를 기도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깨어났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다고 생각했지만 나르시시스트인 남편에게서 겪은 버려짐, 배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떻게 교묘하게 제 돈을 훔치고 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에 올라올 두 번째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상실의 아픔을 딛고 만난 두 번째 사랑,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당신도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제 가슴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고 저는 그 아픔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 나르시시스트와 재혼했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남편과의 사별의 고통은 그 후에 겪게 될 배신과 착취의 아픔에 비하면 차라리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마음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영혼은 작은 온기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상태가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제 슬픔과 취약함을 먹잇감으로 삼아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제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깊은 슬픔과 배신에 대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모든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아 일어섰는지에 대한 회복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같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덫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용하려는 그림자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9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저는 어린 새 아이와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남편 없이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 후 저는 재혼을 했고 그 상대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겪은 파괴적인 경험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제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고 남편이 떠난 후 거의 2년 동안은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오직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했고 대화를 나눌 동반자를 갈망했습니다. 제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딸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저는 거대한 세상에 홀로 맞서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나이 39. 제 주변 자매들이나 친구들 중 누구도 저와 같은 사별의 아픔을 겪어본 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경험도 없었기에 제 슬픔은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낯선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가족들과 14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최대한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사무치는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동반자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데이팅 앱 같은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창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큰 믿음과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미 그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의 경계를 쉽게 허물었습니다. 이미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페이스북에서 다시 만난 그는 세월이 흘러도 아주 멋지게 나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깊고 아름다운 갈색 눈을 가진 무척이나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문득 학창시절 제가 그를 짝사랑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곧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매일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삶, 우리의 사업, 집,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산과 재정 상황까지도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제 곁에 다른 대화 상대가 아무도 없었기에 그는 빠른 속도로 제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고 그가 저를 보러 오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얼굴을 마주한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갔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지난 3년간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강하게 그에게로 끌렸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해 9월에 그를 만났고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즉시 제 곁으로 와주었고 아버지의 장례식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가 제 손을 잡거나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고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다른 누구도 없었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제게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 역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그의 모습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그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에게는 과거에 트럭 운송 사업체를 매각했고 그 돈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석유와 여러 주식에 투자하여 지금은 그 투자 수익으로 조기 은퇴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투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업을 가질 능력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으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효도의 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바로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픈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저를 속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짜놓은 기만의 거미줄에 단단히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반지를 들고 제가 사는 플로리다로 날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게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며 둘 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언젠가 농장을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도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와 깊고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험 신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이성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위험 신호는 40살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점을 간과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완벽한 변명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진짜 위험을 감지했어야 할 순간은 플로리다의 집을 떠나 인디애나로 이사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던 딸과 함께 무려 14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도우러 왔을까요? 이사 비용을 보태주었을까요?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로 저를 위로하고 다정한 말을 속삭여 주었을 뿐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시간의 노동도 돕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가지고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새 가구들, 제가 아끼던 캠핑카와 오토바이까지 가장 큰 이삿짐 트럭을 빌려 직접 운전해서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는데 그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마음과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다면 당신은 외로워질 것이고 어느 순간 다시 사랑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단지 과거에 알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참했습니다. 제 집을 떠나왔고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보내던 딸마저 플로리다의 빈집에 홀로 남겨두고 왔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머릿속이 온통 안개로 가득 찬 것처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잃었고 그는 저를 제 딸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했냐고요?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것은 제가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를 기도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깨어났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다고 생각했지만 나르시시스트인 남편에게서 겪은 버려짐, 배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떻게 교묘하게 제 돈을 훔치고 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에 올라올 두 번째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상실의 아픔을 딛고 만난 두 번째 사랑,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당신도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제 가슴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고 저는 그 아픔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 나르시시스트와 재혼했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남편과의 사별의 고통은 그 후에 겪게 될 배신과 착취의 아픔에 비하면 차라리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마음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영혼은 작은 온기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상태가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제 슬픔과 취약함을 먹잇감으로 삼아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제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깊은 슬픔과 배신에 대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모든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아 일어섰는지에 대한 회복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같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덫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용하려는 그림자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9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저는 어린 새 아이와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남편 없이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 후 저는 재혼을 했고 그 상대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겪은 파괴적인 경험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제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고 남편이 떠난 후 거의 2년 동안은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오직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했고 대화를 나눌 동반자를 갈망했습니다. 제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딸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저는 거대한 세상에 홀로 맞서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나이 39. 제 주변 자매들이나 친구들 중 누구도 저와 같은 사별의 아픔을 겪어본 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경험도 없었기에 제 슬픔은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낯선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가족들과 14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최대한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사무치는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동반자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데이팅 앱 같은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창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큰 믿음과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미 그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의 경계를 쉽게 허물었습니다. 이미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페이스북에서 다시 만난 그는 세월이 흘러도 아주 멋지게 나이든 모습이었습니다. 깊고 아름다운 갈색 눈을 가진 무척이나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문득 학창시절 제가 그를 짝사랑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곧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매일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삶, 우리의 사업, 집,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산과 재정 상황까지도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제 곁에 다른 대화 상대가 아무도 없었기에 그는 빠른 속도로 제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고 그가 저를 보러 오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얼굴을 마주한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갔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지난 3년간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강하게 그에게로 끌렸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해 9월에 그를 만났고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즉시 제 곁으로 와주었고 아버지의 장례식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가 제 손을 잡거나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고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다른 누구도 없었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제게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 역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그의 모습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그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에게는 과거에 트럭 운송 사업체를 매각했고 그 돈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석유와 여러 주식에 투자하여 지금은 그 투자 수익으로 조기 은퇴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투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업을 가질 능력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으며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효도의 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바로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픈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저를 속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짜놓은 기만의 거미줄에 단단히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반지를 들고 제가 사는 플로리다로 날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게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며 둘 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언젠가 농장을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도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와 깊고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험 신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제 이성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위험 신호는 40살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점을 간과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완벽한 변명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진짜 위험을 감지했어야 할 순간은 플로리다의 집을 떠나 인디애나로 이사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던 딸과 함께 무려 14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가